고요. 네. 방송 전에 우리 전찬일 평론가님을 잠깐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서 핫하게 그 전찬일 평론가를 소개합니다라는 것으로 영화 평론도 좀 요즘 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평론가님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영화 배우로 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출연하셨다고 네. 제가 언뜻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에 출연하셨는지요? 9월 1일 개봉할 영화고요. 네. 저예산 독립영화인데 그 습도 다소 높음이라고 아, 제목이 좀 말 그대로 습도가 다소 높다. 습도 다소 높음. 9월 1일 개봉인데 거기서 이준의 상대 역으로 네. 이준의 상대 역으로 평론가 역으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유튜브가 아니네요. 네. 음, 저희가 프리즘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전찬일 평론가님을 기억할 때는 네. 평론가님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화 배우 전찬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배우를 겸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나온 거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연기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예. 뭐 앞으로 어떤 출연 제의가 올지는 저도 예상을 못하고 네. 만약에 계속 온다면 제 그 목표 대상은 윤여정 선생입니다. 아, 윤여정 선생이 이제 저하고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5년? 그분이 70대 중반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앞으로 10몇 년 동안 어떤 뭘 해서 또 혹시 뭐 저도 70대 가가지고 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이라든지 그래서 야심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올지 여부는 봐야겠죠. 뭐 꿈은 뭐 크게 가질 테니까. 아니 뭐 꿈이야 뭐. 그럼요. 얼마든지 내 마음이죠 뭐. 예.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이제 방송 중이니까 네. 뭐 이게 잠깐 제가 이런 말을 던짐으로 해서 네. 그 우리 전찬일 그 영화 배우 겸 평론가님에게 그냥 전찬 선생으로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전찬 선생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영상 실습 강의가 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거고 네. 오늘 이렇게 인문학적으로는 오늘 전찬일 선생님께서 하시는 강의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우리 그 앞에 계시는 우리 김용식 작가님, 네. 그다음에 아까 강의하셨던 안덕환 강사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저희 지역에 네. 그 토크멘터리, 멋지네요. 예, 도큐멘터리. 그것도 우리 그 중랑의 역사를 가지고 네.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 그 전찬일 선생님의 네. 도움과 네. 출연, 뭐 기타 등등 네.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네. 긍정적이시죠? 네, 뭐 저는 그 부르면은 보통 갔고요. 뭐 이제 뭐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잖아요, 그런 게 다. 불러주시면 네. 불러주시면 이제 그럼 서로 이게 서로 니드가 맞고 필요가 맞으면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지금 막내 동생이 중량구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산 적 없고 저는 뭐 이제 이 노원이나 지금은 이제 도봉에 살고 있는데 이쪽하고 또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휴경 중학교를 나와서 요 일대하고는 조금 또 인연은 있죠. 휴경 중학교. 그러면 네. 선배님이세요? 휴경 중학교 나왔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 반갑네요. 예. 저도 이렇게 공석에서 네. 또 선배님을 뵙게 돼서 이제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저랑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차이는 나겠죠. 네, 근데 제가 그때 학교 지휘를 했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차이가 한 1, 2년이면은 제가 아침에 이제 애국가 할 때 지휘했던 걸 보셨을 거고 만약에 그걸 못 보셨으면 이제 연식이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일단은 뭐 네. 제가 우리 전찬일 선생님하고 네. 네. 선배님이죠. 그러면. 네. 네,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중랑구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 네. 앞에 우리 계시는 김용식 작가님께서 네네.
그 망우산을 중심으로 한 네. 역사 대필이라든지 네. 이렇게 알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또 그 책을 내셨는데 네. 뭐 내시자마자 바로 그냥 베스트셀러로. 예. 벌써 2세 막 3세 막 찍고 아 그럼요. 제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왜냐면 저는 뭐 작년에 봉준호 책 냈는데 아직도 1세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헤르만 헬스 100권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재작년이고요. 아 재작년. 그건 제가 기획해서 낸 책이고 예. 작년에는 이제 봉준호 단행본을 냈는데 네. 봉준호 관련 책인데도 1년이 넘었는데 1세가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그래서 잘 나가는 저 베스트셀러 작가가 막 배가 아프고 또 그러시군요. 네, 막좀 그래요. 강매를 하면 됩니다. 제가 헬스 책을 한 7, 800권 팔았는데 봉준호 책은 제가 나서질 않았더니 그럼 저 우리 안독하는 한 권도 안 샀어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네, 저 나쁜 친구입니다. 저랑 가지고 20권 사줬잖아. 20권 사줬나? 기억이 안 나. 한 200권 사줘야지. 그러죠. 예. 저랑 40년 된 친구인데 예. 하여튼 그래서 주로 술 친구지만 그렇죠. 네네. 예, 오늘 오신 것도 네 그런 인연으로 온 예, 겁니다. 술값을 오늘 좀 갚으시려고 네. 노 개런티로 오셨다는 얘기를 뭐, 네, 네, 제가 뭐, 후문으로 살짝 들었습니다. 네, 듣기로는 아닌데, 뭐, 저는 그냥 조초에, 원래 그런 거 잘 안 따지는 캐릭터입니다. 네. 근데 노게런티는 아니라고 알고 왔는데, 뭐 만약에 노게런티는 뭐 어쩌겠어요. 제가 뭐 그렇죠. 그동안 얻어먹은 술이 워낙 그렇죠. 예. 많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또 아덕한 그 강사님께서 또 지역을 위하는 일이라 그러면 네, 아주 또 아끼지 않고 네. 팍팍 푸십니다. 그 노게런티 나오니까, 요번에 제가 출연한 영화에 이제 이희준, 네. 이희준은 아시잖아요. 네. 그 남산의 부장들을 예. 비롯해서. 그 친구가 개런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최소 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몇 억일 거예요. 근데 그 습도 다소 높은 그 제작비가 얼마냐면요. 이런 거 나가는 거 별로 영화 배급사나 제작사 싫어하는데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봉석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기 우리 저 이희준한테 진짜 노게런티야? 어디 거마비 줬어? 그랬더니 선생님 진짜 노게런티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요. 이희준이 억대 매독 받는 사람이 노게런티 보는데 뭐 몇십만짜리 평론가야 뭐 노게런티 하라면 해야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전찬일 평론가님을 네, 제가 익히 네네, 이렇게 두루두루 네,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 혹시 저기 예전에 그 영화 평론하셨던 김영일 선생님 기억하세요? 아니 정영일 선생이고요. 정영일, 네. 정일 선생은 뭐 워낙 대선배래요. 저희가 이제 저도 어릴 때 가끔 뭐 TV 나오는 거를 이제 보곤 했는데 그분은 저희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델도 아니고 벤치마킹 대상도 아니고.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저는 또 우리 전찬일 평론가님이 네. 그 이후 시대,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를 잇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일자 외에는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예, 뭐.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런 역할을 만약에 이제 기대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좀 염두에 두고, 왜냐면 지금 뭐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올해 환갑, 저는 그래서 한 살이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탄생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70, 80까지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 후배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뭘 하면서 그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든 사람들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철이 안 들고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 거기 때문에 스스로 어른이라고 여기진 않지만 제가 출연하는 이제 뭐 팟캐스트 매불쇼 같은 데서 그 팬들이 댓글 달 때 저 꼰대 막 그래요. 그러면 그래 나 꼰대다. 나이가 60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지향하는 뭐 삶의 방향이나 내가 꾸는 꿈을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꼰대는 아니다. 나이로는 꼰대지만. 그래서 자기 그 댓글에 이 사람은 나이는 꼰대인데 꼰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이 또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전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갈 거니까. 오늘 아주 사실은 감히 정영일 선생하고 저를 이렇게 이름을 같이 이렇게 거론한 것 자체가 제가 좀 송구스러운데 태어나서 지금 처음 지금 정영일 선생과 이렇게 저를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정영일 선생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분이 했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네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큰 부담감을 아니 저는 부담 그런 거를 아예 안 느끼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그전에 뻔뻔스럽게 그 영화 한 편 추는 거 가지고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몽상에 가까운 그 상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저는 글로컬을 늘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 온 거를 의미를 부여하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로컬 베이스로 글로벌을 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해오기 때문에 저는 서울 태생인데 전국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마음 먹고 있는 게 어떻게 창원을 문화적으로 통합하느냐. 예를 들면 창원, 진해, 마산 근데 통합됐는데 거기 따로 놀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통합을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덕에 중랑까지 왔으니까 또 막내 동생이 또 중랑에 살고 하니까 혹시 뭐 제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을 여기 녹여야 되겠죠. 네. 그건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선생님 준비해 주시죠. 네네. 뭐 준비가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아, 예. 네. 사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영화평론하는 전찬일이고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그러니까 뭐 자랑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50년 이상을 영화를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그 윤여정 선생이 데뷔작인 환혈을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71년 극장에 가서 본 사람입니다. 영화 뭐 연구하고 영화 평론하면서 뭐 그냥 비디오로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좀 아주 조숙했든지 아니면 뭐 되바라졌든지 미성년자 입장 불가 영화를 이제 극장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윤여정 선생의 데뷔작 환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나리를 보고 나서 저는 미나리가 좋았지만 심심했죠. 그래서 여러 군데 그 원고나 강의를 통해서 내게 윤여정 선생은 환혈이었다. 지난 50년 동안. 그리고 나는 그 영화를 동일극장, 저기 청량냉면 동일극장에서 본 사람이고 지금도 그 포스터를 기억하고 있다. 그 간판을. 그리고 그 우측 하단부에 윤여정 선생의 그 얼굴이 그렸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고도 쓰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뭐 영화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닌데 영화를 하게 됐고 그 창작의 재능이 좀 부족해서 여기 뭐 김영식 작가님도 계시는데 저렇게 작가적 재능이 있었다면은 저도 아마 글을 쓰든가 영화를 만들든가 뭐 연극을 연출하든가 그랬을 텐데 창작적 재능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제 평론의 길을 어떻게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수한 81학번인데 82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영화 스터디를 전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른바 영화 스터디를 한 게 지금 벌써 40년 세월이 됐네요. 39년. 그리고 영화 평론은 1993년 월간 말지에 이제 평론가의 타이틀을 내걸고 하게 됐는데 영화 글쓰기는 제 처음 사회생활이 이제 기자였고 89년부터 주간신문 기자였는데 그때부터 뭐 영화에 대한 글 썼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뭐 영화 보기 한 50여 년, 영화 스터디 한 40년 가까운 세월 그리고 영화 글쓰기 30여 년, 영화 평론 28년 여러분하고 그런 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화 평론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퍼블릭 오지라퍼라고 자처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영화 평론가이지만 영화 외에도 아주 문화 콘텐츠, 예술, 거의 모든 문화 콘텐츠가 거의 모든 예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평론을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춤이고요. 두 번째가 공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세 번째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 시대가 좀 변해서 춤을 좀 순위를 좀 바꾸려고 생각 중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동문과 출신인데 책에 대한 또 사랑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영화보다는 다른 분야 쪽에 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영화 이야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한 3시간 정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1시간 하라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어떤 제목을 제목을 하나 내세웠는데 좀 어려운 제목을 하나 내셨습니다. 어트랙션이라는 용어를 하나 소개하면서 어트랙션으로서 이제 영화를 즐기는 것.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자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기자기도 좀 하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한국 영화 중에서 인상적인 기자 역할이 나오는 영화가 그 장준환 감독의 1987이어서 제가 새벽에 1987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987은 그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못지않게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살인의 추억 이상으로 좋아했던 영화인데 새벽에 다시 보니까 역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와 더불어 기자일도 조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외국 영화 중에서 최고의 기자상을 보여주는 영화는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2016년 그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은 영화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기자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게 될 거고 아마 큰 자극과 반성과 그다음에 감동을 동시에 받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얘기를 같이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어트랙션이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 어트랙션이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트랙션의 동사 형태가 어트랙트고 형용사가 어트랙티브고 어트랙션인데 그런 용어는 쓰실 거예요. 말 그대로 어트랙은 끌어당긴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력만큼 파워 오브 어트랙션인 거죠. 우리가 만유인력 뭐 있잖아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있는 그런 힘 이런 게 다 어트랙션, 파워 오브 어트랙션인데 그 10여 년 전에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처세술에 관계된 책은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10권에서 한 20권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픈 컬래버레이션 개방 협력이라든지 몇 권, 그 다음에 이제 말콤 글래드의 책을 몇 권 읽고 그랬는데 그 시크릿을 읽고 나중에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어트랙션입니다. Laws of Attraction. 어트랙션의 법칙.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 바로 끌어당기는 힘에서 2% 정도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이전에 1990년대 후반에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어트랙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완전히 세례하고 제 인생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이후로 20수년간 지금 어트랙션으로 영화를 말하고 글을 쓰고 나아가서 영화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저는 어트랙션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트랙션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 사람들마다 성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중심으로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면에 장점을 중심으로 보죠. 똑같은 사람인데 단점을 중심으로 보냐, 장점을 중심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그 보는 사람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으로 좀 들어가면은 그 전통 심리학은 그 장점보다는 단점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단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힘을 쏟았다 그러면은 20세기에서 21세기 같이면서 뭐 칙센티미아이 같은 사람 이제 예를 들면 긍정 심리학의 대가들이 주장하는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단점을 고치려고 평생 노력해봤자 되는 게 없다. 결국에는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개발해서 그거를 적극 성원하고 그걸 키우는 것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21세기 가면서 긍정 심리학이 대세가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동원되는 가장 유명한 그 진술이 고래도 춤추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겁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을 할 때 너는 왜 그런 걸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너는 참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칭찬이 그 사람한테 어떤 모티브, 동기가 돼서 그 사람의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평론의 그 개념을 어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면서 영화를 말해갖고 써갖고 인간도에도 저는 어트랙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트랙션을 통해서 어떻게 영화를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1987과 스포트라이트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트랙션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화로 이제 그 분야를 좁혀서 말하면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매체이지만은 동시에 시각 매체이고 청각 매체이고 등등 그 다양한 층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영화를 이제 접하면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야기 쪽으로 이제 파고들고 집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전문가들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화가 시각 매체적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각 매체적인 다양한 그 속성이나 개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홀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는 또 청각 매체인데 음악이 없는 영화도 청각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가 이제 청각 매체라 그러니까 음악이 막 많이 쓰이는 것 아닙니다. 음악을 쓰지 않는 것도 사운드 이펙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쓰지 않으면서 음악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뭐 왕가이라는 홍콩을 대표하는 감독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화양연화라든지 준경상님이라든지 아비정전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만든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홍콩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아시아, 세계에서 아주 선풍을 일으켰던 왕가이 같은 경우는 그 영화를 만들 때 무엇보다도 음악으로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가의 영화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악이 다 그 영화를 관통합니다. 근데 왕가의 영화를 보면서 음악은 하나도 안 듣고 여기서 뭐 무슨 이야기 하는 것만 파고든다. 그럼 왕가 영화 즐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제가 어트랙션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갖고 있는 다채로운 그 매혹이라고 저는 옮기는데 매혹이라고 옮기지 않더라도 다양한 어트랙션들을 찾아서 즐기는데 그 어트랙션이 이야기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시각적인 층위에서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청각 층위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영화가 내세우는 주제, 뭐 소재 이런 것들. 가령 영화의 어떤 장르도 어트랙션일 수 있는 거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화가 어떤 장르냐라는 거를 생각보다 따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가령 남성 영화 팬들은 멜로라 그러면 좀 질색팔색하고 영화는 모름지기 액션이어야겠지. 그러면서 뭐 액션을 위주로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반면에 그 여성 영화 팬들은 상대적으로 전쟁 영화는 나 보기 싫어. 자, 그러면 거기서도 이미 어트랙션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예요. 장르 요인이 어트랙션이라는 거죠. 아주 또 즉각적인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부분 겨울왕국은 보셨을 것 같은데 겨울왕국 1, 겨울왕국 1이나 겨울왕국 2는 둘 다 1000만을 넘은 영화지만 여러분 겨울왕국 2에서는 뭐 특별히 기억하는 그 주제가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음악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선율은 2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겨울왕국 1은 누구나 다 그 영화를 보셨다면 레리꼬를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레리코라는 선율이 머리, 가슴, 입에 맴돌 겁니다. 바로 겨울왕국 1은 그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어트랙션은 거기 나오는 그 엘자와 안나의 그 멋진 정말 그 두 자매 캐릭터의 성격도 있겠지만 그 남성들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독립적으로 자기의 그 난간을 헤쳐나가는 그 두 여성 캐릭터의 그 이른바 성격화, 영어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만 그 성격화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캐릭터의 어떤 그 목소리 연기 등이 있지만 그 이전에 레리코라는 그 명품 주제가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겨울왕국을 보고서 레리코라는 주제곡을 모르거나 레리코라는 곡을 그 기억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저는 그 겨울왕국 1을 충분히 즐긴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게 어트랙션으로 영화를 보고 즐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그 영화마다 다채로운 어트랙션들이 있으니까 그 다채로운 어트랙션들을 찾아서 즐기자. 이야기에만 파고들지 말고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트랙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영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층이들, 시각층이든 청각층이든 이야기층이든 주제층이든 등등 거기서 뭔가 그 심리적이든 뭐 정서적이든 지적이든 감각적이든 어떤 자극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그 영화의 거의 모든 요소들 이렇게 하면 그게 어트랙션일 겁니다. 이것은 연극에도 적용되고요. 음악에도 적용되고 책에도 적용될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책을 한권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령 500쪽짜리 책이 있는데 500쪽 분량의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500쪽이 똑같은 감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대목에서 더 여러분이 빠지게 되고 어떤 부분은 약간 거리를 떼게 되고 저는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 예를 들면은 그 문학에서도 그 감흥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하는 종류가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그 지금은 별로 인기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때 2000년대 김훈 선생의 소설이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읽기 만만치 않은 소설인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뭐 카레 노래 남한산성 100만 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신경숙이 표절 시비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200만 권 이상이 나간 소설과 김훈 선생의 소설은 무게가 다르죠.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김훈 선생의 소설이 예를 들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서 더 우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게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훈 선생의 소설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 줄거리만 파악하면 그건 김훈 선생의 소설을 충분히 즐긴다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훈 선생은 김훈 선생이 동원하는 그 낱말이라든지 문장 구조라든지 즉 문체를 의미하면서 김훈 선생은 소설을 읽어나가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김훈 선생은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 소설들은. 왜? 몰입하기에는 가끔 모르는 단어들이 툭툭툭 나오니까 그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단 한순간도 멈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쫙 몰입돼서 물론 구조상 거기 나오는 화자들이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4명의 화자들이 바뀌어가니까 화자가 바뀔 때마다 좀 일정한 거리는 떼어지지만 그 이야기 속으로는 빨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학을 말할 때 신경숙과 김훈을 말하는데 줄거리 소개하고 그 줄거리를 리라이트하는 것은 평론이 아니라고 늘 주장해오는 사람입니다. 영화도 똑같습니다. 영화 줄거리 소개하고 그 줄거리가 그 던지는 이데올로기나 의미만 파고드는 것은 그 영화를 충분히 즐기는 것이 아니다. 그걸 하되 동시에 영화가 그 보여주는 전문 용어로 미장센이라는 그 시각 표현이라는 이런 거를 충분히 즐겨야 되고 그 음악을 포함해서 음악 효과 등등 다양한 그 사운드 연출들도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봐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어트랙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화 보기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강조하는 거고, 지금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세계적인 그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권헌익이라고, 인문대 동기였는데, 이 친구가 일찌감치 이제 영국 유학 가서 대한민국 최초로 케임브리지 석좌 교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장하준보다 먼저 그 트리니티 칼리지 석좌 교수가 된 친구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인류학자입니다. 이 친구가 아주 멋진 말을 했었죠. 결국에 세상을 장악하는 것은 개념을 장악하는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 같은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하나 잘 알아서 그 개념을 적용을 잘하면은 그 개념 하나가 그 확장되면서 그 개념을 모를 때와는 다른 그 예술 감상을 쓰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제 항상 하는 주장인데, 바로 이런 개념이 들레즈의 리지움 개념이죠. 좌우로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땅 속에서 뿌리들이 수직이 아니라 좌우로 뻗어나가면서, 그러면 그 들레즈의 리지움 개념 그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한테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하는 게 티칭이 아니고 코칭입니다. 저는 티처로서, 선생으로서 20년 이상을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저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라는 개념을 즐겨 쓰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티칭은 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이 위에서 마치 누군가를 가르치는, 근데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수평 개념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평론을 코치로서 영화평론을 하는 사람이고 가이드로서 영화평론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영화를 50년 봐왔고 영화를 40년 해왔으니까 나한테 영화를 이렇게 배우라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어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되고, 그 어트랙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의 만남 이후에 어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좀 적용하면서 영화를 한번 즐기신다면 전혀 다른 영화 즐기기가 가능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